한국사 유치원 2권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라사라는 제목인데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통일신라 네. 혹은 이제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 한국사 유치원에서는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소위 말해 통일신라사인데요. 여기선 남북국 시대를 표현을 할 거고 남북국 중에 남국,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신라와 통일한 이후의 신라, 통일이란 개념도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 신라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성공한 통일전쟁, 왕권은 날로 치솟다. 이렇게 달아봤어요. 일전에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왕이라는 사람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 왕 권한이 치솟게 되고 그 권력도 강해지면서 그 왕위를 자기의 혈연 집단에게 세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것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사니까요. 정복활동, 즉 전쟁 중에 이만큼 의미부여가 되는 전쟁이 있었을지 그게 이제 비록 삼국통일이냐 이국통일이냐라는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국 통일만 하더라도 지금 영토가 2배 엄청나게, 이상, 그렇죠. 2배가량 늘어난 거니까요. 네, 성공한 전쟁이 되는 거죠. 하물며 이게 표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재고를 하지만 하물며 신라통일에 있어서 더 어땠을까라를 생각해 보면 그 대단히 왕권이 무지막지하게 치솟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빌어서 이제 왕권이 전제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완전 전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법처럼 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또 전제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자 상속 중에서도 장자,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제도가 마련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료 조직을 체계화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표현이야 뭐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 이제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통일을 이룩한 이제 김춘추의 등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게 될 텐데요. 김춘추가 사실은 신라 사회에는 계급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냐면 성골, 진골, 그다음에 육두품부터 쭉 1두품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개서화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통일 전쟁하기 이전까지는 성골들이 왕의 위를 계승했었어요. 그런데 통일 전쟁 이후 김춘추가 계속 통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는 잘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김춘추가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골 귀족으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신라 하대의 기준이 되는 해공왕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무열왕의 김씨, 김춘추의 김씨를 가진 아들들이 꾸준히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강력한 국왕과 중심의 또 통치 체제를 또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국가의 기밀을 관장하고 왕명을 출납하는 집사부라는 부서의 시중이라는 장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을 또 하나의 왕권 강화의 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까지는 귀족 세력의 1등 신분이었던 상대등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했고 특히 이 상대등은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유사시 왕위 계승 서열 중에 1위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대등의 권한을 밀어내고 왕의 직속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시중의 권한이 왕권과 함께 강화되는 것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인
것은 이제 개국 공신들을 하나씩 이제 자기 왕권을 펼치는데 방해물이 되는 개국 공신들을 하나씩 숙청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용의 눈물을 보시면 이성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방원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귀족 세력을 없애고 세종에게 어떻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지까지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용의 눈물 얘기를 했다가 네, 애들이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용의 눈물은 지금 대학생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저런. 그렇죠.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 용의 눈물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렇군요. 네. 그런 점을 제가 좀 간과했네요. 최근에 케이블 TV에서 용의 네. 눈물을 방영해 주기는 하는데 네. 못 봐줄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저런. 네.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화질이 나쁜지 당연히 모르고 봤을 텐데 그렇죠. 지금 보면 유동근인가? 라고 봐야지. 저런. 블러 처리가 돼 있는. 네. 굉장히 열악하게 봐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저런. 참고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사실 대단히 잘 만든 드라마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 보시면은 뭐 핵심 장면들은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세우고 주변에 같이 기국 공신들의 어떤 귀족 세력을 사그리 없애는 그러한 절차를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 때 그런 개혁인지 아무튼 정책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위 초에 있었던 김흠돌이라는 사람의 난을 빌미로 귀족 세력을 연루되었다라고 이제 걸어서 전부 숙청하는데요. 사실은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 세력을 숙청한다라는 명분으로 전부 한꺼번에 이때 아마 구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귀족 세력이 이때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왕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되는 귀족 세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제 왕권이 더 공고화되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숙청했다라는 말도 사실 편견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정치 저는 세력을 그런 거 말고요. 네. 감정적으로. 재밌네요. 네. 아니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요즘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그게 요즘에만 있는 감정은 아니죠. 네, 아니죠. 을 수도 있어서. 네. 네,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정근대의 왕실의 결혼 정책은 정치적 파트너를 그렇죠. 고르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장인 그리고 그러니까 부인 될 사람의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다가 아니라 장인이기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는 거죠. 외척 세력이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앙제도, 지방제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군사제도도 구성하게 되고 토지제도도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게 바로 그 핵심 사항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본다 하면 어떤 지점을 봐야 되느냐? 왕의 집권력이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 토지를 통해서 관료전이라든지 노급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토지제도 그러니까 거기서 난 생산물을 통해서 이제 관리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신라 중대의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관료전을 지급하는 것은 내가 나의 입맛에 맞게 뽑힌 관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고요. 근데 노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기반의 세금을 귀족들이 알아서 이제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쉽게 관료전이라 하면은 왕권을 상징하고 노급이라고 하면 귀족권을 상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왕권 강화의 표지로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급된 노급에서 할 수 있는 귀족들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결국 왕을 중심으로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토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여기서 그 이전에 지급됐었던 노급이라는 게 네.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한마디에 가져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수족관. 하나의 지역 맞아요. 정도 급의 지금의 한 읍 단위 정도 맞아요, 급을 떼어주는 거니까 맞아요. 거의 그 지역을 알아서 귀족 니들이 알아서 해라. 돌려. 그 정도의 맞아요. 의미였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없애버리고 거죠. 월급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예 생산 기반 자체를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수취를 못하게 한다. 돈을 없앤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돈을 없애버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렇다면 신라 하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지점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통일을 이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몇 대 동안은 그 강력한 왕권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역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강력했던 왕권이 차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덕왕 때에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귀족의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급이 폐지됐었던 잠깐 동안의 기간이 사실 대단히 이질적인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국정을 운영하고 그 국가의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귀족 세력이 파트너로서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정된 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해공왕 때입니다. 해공왕 때 진골 귀족들이 왕의 쟁탈전이 굉장히 격심했는데요. 그 대단한 혼란 와중에 결국 해공 왕이 피살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제 신라 하대가 열렸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이 하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는 삼국사기를 서술한 김부식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김부식의 평가이기도 하면서 현재의 신라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대체로 합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신라 하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대라고 보는가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왕 위의 장자상속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혈족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김춘추의 자손들이 더 이상 왕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김춘추 후손이 끊어지고 진골 귀족 등의 하나인 바로 상대등 김양상. 아까 제가 상대등을 귀족 세력을 대표하면서 유사시 왕위 계승 서열 1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대등이 결국 왕을 죽이고 선덕왕으로 자신이 왕으로 이제 스스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던 주변의 진골 귀족들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면 왕이 될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천갈래 만갈래로 분파된 귀족 세력들의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통제력이 거의 바닥을 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신라 하대의 혼란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상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이제 이런 혼란상에서 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라고 각성한 사람들이 바로 성의 주인 성주 그리고 장군으로 스스로를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궁예, 왕건과 같은 호족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슬 세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신라사가 전개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라가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의 고려에 귀부를 함으로써 신라 천년의 역사가 결국 종말이 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호족 세력 중 하나에게 귀속된 거네요. 맞습니다. 신라사가. 네. 이 시기를 보면은 저는 항상 그 유럽의 중세의 시작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 원래 유럽 중세의 시작을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그렇죠. 로마가 망하면서 맞아요. 스스로 자기 지역을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갖춘 성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연합체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시기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딱 네. 그 시기랑 비슷한 네, 모양새를 가지는 시기가 요 시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권위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앞에서 그런 기원과 관련된 얘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배경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고대 정치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사실은 쭉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정근대 정치사가 어떤 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게 됐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쉽게 패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중대, 신라 하대, 제가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인신라라는 말을 안 쓰고 삼국사기 시대 구분 기준을 따라서 통인신라라는 말 대신에 신라 중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중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춘추라는 성골이 아닌 진골귀족이 왕위에 오르면서 중대가 열린 것입니다. 네. 이 중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던 통일신라의 시대적 개념하고도 같은 네.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신라 중대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김춘추 라인의 혈연 관계가 끊긴 왕위에서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신라 하대, 네. 혼란상이 전개된 신라 하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대하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삼국사기의 시대 구분을 따른 네.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국유사에서도 시기를 구분하는데요. 삼국유사의 시기 구분 기준은 왕명을 기준으로 해요. 네. 박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는 고유명, 그러니까 뭐 마립간이라든지 차차웅 혹은 뭐 그런 것들, 왕이라는 한자식 표현이 아닌 네. 고유어를 통해서 그 왕을 표현했던 시기를 상고시대, 그리고 법흥왕, 뭐 진흥왕 이런 식으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대를 진덕왕까지, 선덕에서 진덕왕까지를 이제 끝으로 중고기, 신라 중고기 네.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태종 무열왕, 아까 김춘추 얘기했죠. 네. 무열왕으로부터 신라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유교식 왕명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신라 하고, 하고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추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통일이란 표현을 좀 지양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한 표현이니까 네. 통일된 신라, 음. 그 통일 이후에 신라의 정치체,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중대와 하대까지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사 유치원 2권 5장에 대한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